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정묘호란이 일어난 배경과 전쟁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1636년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결과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지입니다. 17세기 초 조선의 주변 정세를 보면요. 중국의 경우 지배 세력인 명나라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있었는데요. 에서 광해군은 명나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임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고 친, 명, 배, 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후금은 더 이상 오랑캐로 멸시받을 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친명배금 정책은 결국 후금의 심기를 건드렸고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오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금은 자신들을 오랑캐로 배척하는 인조 정권이 들어서자 달갑지 않았습니다. 마침 요동 지방을 정벌하던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후금에게 패해 평안북도의 섬 가도로 도망을 오는데요. 모문룡은 조선에 식량과 물자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조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후금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에 후금은 명나라를 치기 전에 배후에서 명나라를 도와주는 조선을 먼저 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북방의 경비를 맡고 있던 이괄이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인조를 몰아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이들은 인조 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선의 불안한 정세를 후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후금은 1627년 광해군을 위한 보복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의 장수 아민이 이끄는 3만 병력은 순식간에 의주를 점령한 뒤 평양을 거쳐 황해도의 평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조선의 관군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전력 또한 매우 약했기에 급기야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신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후금은 전쟁을 더 크게 확대하지 않았는데요. 조선과 전쟁을 지속하다 후방에서 명나라가 공격해 올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선과 후금은 전쟁을 멈추고 서로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정묘호란 이후 더욱 강해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조선의 형제가 아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화가 난 조선은 다시 한번 친명배금을 내세우며 후금과 형제 관계마저도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청나라는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1일 혹한 속에 청태종은 김하병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12만을 이끌고 직접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의주에는 이괄의 난을 진압하며 두각을 나타낸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굳게 수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청태종은 백마산성을 내버려 두고 곧바로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뒤늦게 청의 침입을 알게 된 인조는 세자빈과 왕자들을 먼저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자신도 그날 밤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의 군대가 한양 인근까지 진출하여 강화도로 통하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소현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청의 군대는 곧바로 남한산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남한산성에서의 상황은 한 궁녀가 쓴 것으로 알려진 산성일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18일에 북문대장 원두표가 적군을 처음 맞받아쳐 나가서 싸워 적군 6을 해치웠다. 성에는 쌀과 피, 잡곡을 모두 합해야 겨우 1만 6천여 석이 있으니 군사 10,000명이 한 달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았다. 21일에 이기축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군 10여 명을 죽였으며 동문대장 신경진이 또 군사를 내어 적 병사들을 해치웠다. 22일에 청나라 장수 마부대가 이제는 소현세자를 볼모로 보내라고 하지 않을 터이니 만일 다른 왕자와 대신들을 볼모로 보낸다면 화친하겠다 하였지만 임금께서 오히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남한산성에 있던 조선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으며 군량도 부족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조선군은 모두 청군에게 크게 패하고 이듬해 1월 22일 강화도가 함락되자 대신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데요.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는 청과 계속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최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화파는 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주화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최명길은 인조가 항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본 김상헌이 문서를 찢어버리며 대감은 어찌 이런 짓을 하시오? 이는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대감이 이 국서를 또 찢으면 난 다시 붙이겠소. 이렇게 답하며 찢어진 국서를 주워 붙였다고 합니다. 최명길은 국서를 청나라 측에 전달했는데 신은 장차 300년의 종묘사직과 수천의 생명을 폐하께 의탁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거룩한 은혜로서 신의 충정을 굽어 살피셔서 안심하고 복귀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국왕으로서 스스로를 신하라 지칭하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에 공격을 중지하고 화친을 맺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청의 신하가 된다. 세자와 왕자, 신하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야 한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 군사를 보내 도와야 한다. 1월 30일 인조는 소현세자와 신하 500여 명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는데 이날 산성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일에 햇빛이 없었다. 임금님이 세자와 함께 청나라 옷을 입으시고 서문으로 따라가실 때 성에 가득 찬 사람들이 통곡하여 보내니 성 안의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인조는 9층 계단으로 된 단 위에 앉아있는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0구고두를 행했는데 이는 신하가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여진족의 의식입니다. 항복을 받아들인 청태종은 이를 영원히 기념하려는 뜻에서 비석을 세우게 했는데요. 이 비석은 삼전도에 세워졌다 해 삼전도비로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였습니다. 명분만을 내세우다 시작된 전쟁. 병자호란은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데요. 50일 남짓한 짧은 기간의 전쟁이었지만 그 굴욕감은 7년간 지속됐던 임진왜란 때보다도 더 컸습니다. 병자호란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후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소현세자는 9년 동안 청나라 수도 시명에서 인질 생활을 했는데요. 세자로서 청에서 생긴 일을 수시로 조선 조정에 보고하기도 했고 청과의 외교 문제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척화파 대신들 중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심양에 끌려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들을 사막사라 칭하며 그 충절을 기렸습니다. 척화파 대표였던 김상헌은 안동으로 내려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안 청나라에 의해 3년 후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주화파 대표 최명길도 청나라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히고 마는데요. 그래서 둘은 심양의 감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꼿꼿함을 잃지 않는 대감은 진정한 충신이요. 나라를 위해 애쓰는 마음은 똑같은데 내가 대감을 오해했어. 항복 문서를 놓고 대립했던 둘은 지난날의 오해를 풀고 청나라 감옥에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려 그 수가 5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엔 양반가의 부인이나 처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의 패배로 신하의 나라가 된 조선은 매년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했고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그 후 약 270년간 중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병자호란 이후 포로로 끌려갔던 아녀자들이 일부 되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유교 사회였던 조선은 이들이 절개를 잃었다 하여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들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등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전쟁은 끝이 났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식을 안겨준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민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병자호란의 발발과 과정, 그 결과를 알아보았는데요. 병자호란은 명청교체라는 동북아의 국제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무렵 유럽에서도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전쟁이었는지 나라방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인데요. 30년 전쟁은 종교개혁 이후 갈등을 빚어온 구교와 신교의 마지막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엔 보헤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참여하며 국제전이 되었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와 구교는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독립을 인정받고 프랑스는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전으로 확산된 30년 전쟁은 유럽 각국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죠. 네, 삼전도비는 치욕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호란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만 내세워 일으키는 전쟁이 얼마나 큰 고통을 낳는지 알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